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열리는 11월 FOMC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는 정중동의 장세를 보였고요. 이 피봇 기대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문제는 파월이 이미 마음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에도 11월 FOMC 열리고 있는데요. 관심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제목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문의사항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네. 어떤 그 유튜브 제목이 파월이 11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마음을 정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를 마음 먹었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마음 먹었느냐 하는 이런 중의적 개념인데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에 11월 달 페드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는 미국 증시는 워낙 관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중동 모습. 오늘 뭐 주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회의는 그 금리 인상 폭보다는 사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관심이기 때문에 종전의 그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월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정했다 하는 이런 추측까지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이 오늘 이 사항이 워낙 관심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 피벗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게 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그동안 빅스텝 0.5%포인트 좀 올려오다가 어제는 노멀 스텝으로 베이비 스텝은 이제 0.25%보다 낮게 0.1%포인트, 0.5%포인트, 0.01%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고요. 노멀 스텝은 0.25%.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 올렸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멀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보다 낮으면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0.5%는 빅 스텝이라는 표현, 0.75는 자이언트 스텝, 뭐 1%포인트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빅 원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이건 학술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쓰기 나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멀 스텝으로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폭을 낮췄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폭을 낮추는 것 전신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0.75를 가져가던 것이 0.5%포인트로 낮춘 상태고요. 그다음 인플레 중시연은 ECB 입장에서도 이번에 회의에서 0.75를 가져갔긴 했지만 향후에는 인플레 진정에 상당한 속도가 진전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역시 ECB도 다음 회의에서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도 피벗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게 되는데요.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자 이렇게 9월 회의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이크로와 매크로 정책, Policy of Composition이라서 아마 경제학 공부하시면 미시 정책의 서메이션 하면 거시 정책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시 쪽이 이제 합계되면 거시 쪽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미시와 거시 간에 서로가 브리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 전문용어로 Policy of Composi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 시청자분이 이 피벗에 대한 기대에 파월이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마음을 정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의 오류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용어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학에서는 Policy of Composition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와 매크로 정책 간에 서로 오리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구성의 오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이게 정확하게 구성의 오리의 경제학적 의미로 보면 약간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자꾸 이렇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큰 흐름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신용경색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크로 사이트에서는 신용경세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공급해야죠. 그러면 매크로 사이즈에서는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긴축이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신용경세, 크레딧 크런치록에서 돈을 푸니까 이건 완화 정책이죠. 서로가 미스매치. 미스매치, 충돌, 컨플릭트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어떠냐, 왜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계 국채 매각이 페드의 목을 저을 수가 있다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 재무부가 지금의 그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국채 마이백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과 사실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유통시장에서 그만큼 공급 물량이 증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반비례 가격에 있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12월 달에 내년도의 예산안과 관련돼서 사실 중간선거 이후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연방 부채 상한 조정 문제인데요. 이것이 뭐냐, 국제 금리 이론에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결국 디폴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마이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반복하겠습니다. 미 재무부에서는 바이백해서 돈을 풀지.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쭉 올리면 미 재무부의 바이백과 충돌하지 않느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디폴트가 되지 않느냐.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플레만 잡는 게 적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피벗에 대해 기대가 나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달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 결국에는 연준을 옥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일본도 역시나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양대국이죠. 네. 미국의 국채를 볼 때에는 1위는 일본이고 2위는 중국인데요. 사실 두 국가가 미국의 국채를 자국 내 신용 경색 문제 때문에 이걸 매도하는 과정에서 돈을 회수하는 네. 이 문제가 미국 시장의 사실 유동성 시장의 신용 경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2달 전에 중국의 미국의 보유 국채를 굉장히 매각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는 많을 때는 1조 3천이 넘었거든요. 이것이 매각 속도를 다양한 미중 간 경제 패권에 어떻게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매각 속도를 빠르다 보니까 올해 6월 말에 1조 달러 밑으로 떠진 상태거든요. 그에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5천억 달러,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천억 달러까지 줄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용 경색 문제가 얼만큼 심화될 것인가. 물론 먼 미래에 얘기하지만 지금 매각 속도가 빠른 과정에서 신용 경색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이 바이든 정부의 파트너 입장에서 협조를 많이 했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일본이 국채를 사들여서 미국의 유동성 시장에서는 신용 경색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시겠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엔달러 환율이 150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욱더 화들짝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엔화를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자국의 신용 경색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해외 미국의 국채를 보유를 팔아서 유동성을 들어오니까 자국 문제 풀어가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마저도 그동안 미국의 국채 매입에서 매각하다 보니까 양대 국가가 미국의 보유 국채를 매각한다. 그러면 미국에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신용 경색이 풀리니까 심화되니까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바이백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Forest of Competition 구성이 오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영국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영국에서 아주 고스란히 한 달 전서부터 나타났죠. 네. 이제 성격을 보면 자, 미 재무부의 바이백 계획은 영국에서 보면 한 달 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트러스가 대규모 감세다.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재정에서는 미국의 바이백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에서는 완화 정책으로 네.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도 빅스의 금리를 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갔던 아닙니까? 그러면 영란은행과 영국의 재무부 입장에서는 충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뢰 상실이 돼서 국제 투기 세력이 파운드 가치라든가 길트체의 아주 투기 문제다 보니까 이들 가격이 폭락해서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나왔던 상황이죠. 근데 그 위에 인도계의 그 순회기 들어오면서 정상화 조치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엔 앵커가 아침에 영국발 금융위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영란은행이 정상화됐긴 했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란은행 자체 입장에서도 자 페드와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문제는 잘됐지만 신용 경쟁은 아직 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영란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란은행 입장에서 자 순회기 지금 재무부 측면에서 꽉 틀고 막고 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신용 경쟁 문제를 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죠.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지금은 영란은행 자체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 공급층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정책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2의 리먼 사태까지 언급이 됐었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를 푸는 과정에서도 스위스 국립은행 역시 영란은행과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곤 했었죠. 네, 이 문제를 각 중앙은행이 페드의 피벗에 대한 얘기를 시청자 문의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중앙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 문제가 지금은 페드 입장만 아니다. 지금 영란은행도 검토했고 또 하나 상징성 있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스위스 사태죠. 스위스 사태는 스위스의 제2의 은행으로 안전은행으로 됐는데 작년 말부터 디폴트 우려가 됐던 거죠. 작년부터 디폴트 우려가 됐는데 이번에 캐리너 CEO가 사실은 자본 수요에 투자자 매입문이 집중적이 돼서 이 문제가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 문제만 된다 하는 측면에서 2016년에 도이치방크 문제로 이제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데요. 네. 지금 상태 어떠냐?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마이너스 정책을 포기해서 금리를 파지티브 금리로 올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CS 사태가 계속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내부적으로는 신용 경쟁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영란은행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 신용 경쟁 문제, 제2의 리먼 사태 우려를 완전히 말끔히 여기 위해서는 돈을 공급해줘야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갤럽핑을 올려야 되는데 네. 유동성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인플레만 잡겠다고 해서 올리면 신용 경쟁 문제가 더 심해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중적인 차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고 유동성 문제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역시 여기도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은행 역시 금리와 유동성 정책이 좀 달라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영란은행과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다른 차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 돌파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 의식을 해서 일본은행이 엔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개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시장 개입을 어떤 형태냐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스틸스 복면
개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복면 개입인데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개입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하고 엔화는 강세가 되니까 엔달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일본 은행의 구로타 하리오카라는 사람은 기준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선 거꾸로 기준금리는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 그걸 고수하고 있는데 엔화를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엔 거꾸로 유동성을 해소하죠. 그러니까 영란회라든가 CS라든가 페드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일본은 보면 기준금리는 아직도 완화 정책을 하는데 엔저리에서는 엔화를 매입하니까 신용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긴축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돈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앙은 입장에서는 서로가 중앙은행의 큰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 금리 정책이 있고 하나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두 가지 큰 갈래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서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말, 자체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유동성 측면은 영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풀고 네. 근데 여기는 뭐냐? 아직 일본은 물가가 그래도 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서부터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거든요. 페드도 올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안정을 핑계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다 하려 효과가 아베노믹스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정책을 고집하거든요. 근데 엔저 추락을 위해서 엔화 매입 개입하니까 달러 매도. 그러니까 유동성적인 측면은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다해서 일본과 금융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배경도 신뢰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동성 정책과 기준금리 정책은 일본도 충돌인데 네. 영란은행과 그다음에 CS, 페드 입장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행은 오히려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도 아마 오늘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는 이창용 총재가 들어오시기 전서부터 한국은 작년 8월부터 네. 여러 가지 목적, 반드시 그때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때 인플레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해서 금리를 올려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 먼저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때 금통위원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먼저 올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더 꼬이게 되는 사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 작가께서도 하는 어느 중앙은행보다도 엇갈린 정책을 혼용한다. 네. 바로 뭐냐? 우리가 주도력이 없을 때는 이런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먼저 가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계층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태를 맡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께서는 올해 5월 이후서부터는 이런 혼선, 다양한 목적에서 금리 인상의 명확한 이렇게 이유가 혼선을 빚니까 이창용 심정께서 한국은행에 올 때는 명확하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 입장은 명확하게 왔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7월 달에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으로 빅7으로 금리를 올려서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총수요관리 정책의 금리 인상 정책은 효과는 제약돼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올해 9월서부터 일부 강원도라든가 뭔가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신용경색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다른 국가 똑같이 신용경색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레고랜드 사건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신용경색 문제가 나와서 한국경제TV조차도 그때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살 것이다 해서 그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봉착해서 대형 증권사 이렇게 해서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투협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근데 당시에 그러한 그 증권사에 이렇게 관련된 재무제표가 건전성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 근데 한 달 만에 꼬이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의 신용경색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금융 시장에 난규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문제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자, 한편으로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신용경색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돈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죠. 뭐든지 신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올해 9월 달에 그때 당시에 감독 당국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하는 것을 금티업이라든가 뭔가에서 대형의 증권사들이 플레이어들이 딱 포착해서 그때 선제적으로 대처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94조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안정기금 해서 100조 이상 들어보지 않습니까? 다 그 낭비입니다. 타임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이구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올려. 근데 신용경색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돈 풀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저 돈 푸는데 물가만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느냐.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겠느냐.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한편으로 돈 풀어 피벗에 대한 기대 금리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증시 붕괴라는 자들이 이런 걸 잘못 포착한 거죠. 10월에 주가가 1,500, 1,800 얘기 나오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돈 풀고 한편으로 물가의 상승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가는 분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또 중국에서 쉘터 자금들이 들어와 외국인 자금, 국내 대형사 주가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금융시장의 키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이 다른 일본만을 제외하고 다른 중앙은행들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긴축과 완화 사이의 컨플릭트, 결국에는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그게 지금 11월 달에 회의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관심은 우리가 3월 회에 사실 그 금리 인상하고 이선 첫 회의서부터는 이렇게 보면 3월서부터 페드 회의가 다 끝나면 한 이틀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암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 첫 이렇게 해서 사실 다우존스가 이틀 정도 끝나면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달에 사실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뒤늦게 하다 보니까 한 단계씩 올렸죠.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 6월 달에 0.75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경제주에 대응하지 못해서 주가 하락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페드 회의가 끝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항상 굉장히 매파 반응을 했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9월에서부터는 이게 금리를 올려가는 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 문제 하다 보면 충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때서부터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폭 0.5%는 0.75는 기정사실화 되는데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쉽게 사고러지지 않는다. 시카고의 페드워치에서 자꾸 12월 달에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가 나오는 이런 요인은 설령 12월 달에 0.75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주가는 11월 이후에 페드 회의에 이전의 만큼 주가가 페드 회의 직후에 예상과 달리 피벗에 대한 실망감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이런 사태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페드 회의 진행되는 기간에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 지난 주말에 800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하락폭이 아주 정중동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피봇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또 가지고 있을지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